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 유가 안정 조치로 원유 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이자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왔다는 분석이죠. 네, 궁금했던 우리 야간 선물도 8% 선물 시장에서는 상한가인데요. 오늘 개장 초 급등 출발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측 이렇게 물밑 접촉설도 나오면서 분쟁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종결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월가에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서 CIA 측의 분쟁 종식 협상을 타진해 왔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건방에 유조선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주제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전날 4% 넘게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가까이 반등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인텔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브로드컴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국내 증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넘치는 헤드라인 속에서도 간밤 시장은 일단 호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란이 부인하긴 했지만 이란 내부에서 미국과 협상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소식에 시장이 다소 안도했고요.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습니다. 통상 전쟁이 발발한 이후 증시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해온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마감상 오늘 확인해보면 다우지수는 0.49%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8%, 1.29% 뛰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가 거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강한 초록불을 띄었는데요. 엔비디아는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억만장자 투자자가 엔비디아 주식 100만 주를 매수했다는 소식에 2% 가까이 뛰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늘도 반등세 보였는데요. 어제 마이클 버리가 소프트웨어 중 가장 많이 빠진 기업 중 하나인 어도비를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는 오늘 0.31% 올라갔고요. 아마존 주가도 오늘 4%에 가까운 강세 나타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더 보면 메타 주가가 1.93% 올랐고 테슬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460로 제시하면서 오늘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던 브로드컴은 정규장에서 오늘 1% 넘게 올라갔는데요. 조금 전 브로드컴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확인해보면 매출은 193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2.05달러로 나오면서 전망치였던 2.0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역시나 강력한 AR 수요가 매출을 끌어올렸는데요. 브로드컴 측은 지난 분기에 AR 매출이 84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6% 증가했는데 이는 2분기에 107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20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205억 달러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브로드컴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은 만큼 이 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소 주가는 소폭 오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들도 체크해보면 우선 장 초반에는 뉴욕타임스에서 이란이 미국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일간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에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 CIA에 물밑 접촉을 해오면서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정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같은 보도는 순전한 거시지자 심리전이라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또 간밤 경제지표에도 주목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장이 중요시하는 ISM 서비스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점이 투심을 밀어올렸습니다. 2월 서비스업 PMI 수치는 56.1로 나오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사회하면서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서비스업 PMI 선행지표인 신규 주문지수가 급증했고요. 기업 활동지수와 고용지수 모두 전달보다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가격지수가 직전월에 66.6에서 63.0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집계기관인 S&P 글로벌에서도 2월 서비스 PMI 확정치가 51.7로 나오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고용지표도 견조하게 나왔는데요. 2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6만 3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로 최대 증가폭이고요. 시장 전망치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채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직에 따른 광범위한 임금 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가에서도 강한 펀더멘털이 시장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동전쟁과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감으로 위험자산이 상당한 역풍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 호황과 또 견조한 실적 덕분에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간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르시아만을 통한 석유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급등세가 진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63%, 0.3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국채금리는 강한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떨어지자 상승했습니다.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의 첫 인하 시기를 9월로 점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년물 금리가 0.05%포인트 급등했고요. 10년물 금리도 0.04%포인트 뛰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7만 3천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업비트에서는 1억 6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시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깐부인 줄로만 알았던 엔비디아와 오픈 AI 관계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젠슨 CEO가 최근 단행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관련해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말했습니다. 오픈 AI가 조만간 기업 공개에 나서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1,000억 달러로 발표됐던 투자액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점이나 장기 출자 계획을 폐기하고 단순 지분 투자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둘 사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초 엔비디아는 10차례에 걸쳐 100억 달러씩을 투자하고 오픈 AI는 이 자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기로 했었는데 순환거래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합의는 의향서 단계에 그쳐 정식 계약으로 진전되지 못했고 여기에 오픈 AI가 세레브러스를 대안으로 삼고 새 공급 계약을 맺기까지 하면서 균열 조짐을 보였는데요. 이에 두 회사의 소장은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선을 긋고 나섰지만 과잉 투자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의식했는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엔스로픽을 대신해 펜타곤의 새 파트너가 된 오픈 AI가 이번엔 나토와도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사 AI 모델을 나토의 기밀 네트워크에 배포하기 위한 계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방부와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나선 챗GPT 앱 삭제율은 하루 만에 300% 가까이 늘었고 1점짜리 후기는 800% 가까이 늘어 별점 테러를 당하기까지 했는데 반대로 공급망 위협 기업에 지정되고도 AI가 무기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뚝심을 지킨 엔스로픽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앱스토어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오픈 AI 직원들은 경영진에게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해달라 공개선을 내기까지 했는데 샘 올트먼 CEO는 단기적으로 어려운 브랜드 이미지와 매우 부정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며칠 새 릴레이 신제품 공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보급형 아이폰 시리즈와 새 아이패드를 선보인 데 이어서 이번엔 지금껏 내놓은 맥북 중 가장 저렴한 맥북 네오를 공개했는데요. 가격은 $599, 우리 돈 99만 원으로 책정돼 현재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한 맥북 에어와 비교해도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가성비를 앞세우곤 있지만 뉴럴 엔진을 장착해 내장형 AI 기능도 구동할 수 있고요. 학생들은 교육 할인을 적용받아 $499에 구입할 수 있는데 구글의 크롬북이 장악한 중저가 교육용 시장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저가 라인업에 초점을 맞춘 보급형 기기 대공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홀로서기 잇따라 실패하며 굴욕을 맛보기도 했지만 압도적인 생태계 장악력을 앞세워 알짜배기 실속만 챙기는 애플만의 방식이 다시 또 통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중동 관련 이슈도 짚어보죠. 이번 사태로 두바이 항공편 대부분이 막히면서 금과 은의 글로벌 유통 흐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두바이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유통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금괴 운송의 주요 허브로 꼽힙니다. 아프리카에서 채굴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정제된 금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아시아로 운송되는 금괴도 통하는 길목으로 꼽히는데요. 세계금협회는 중동발 항공편 중단으로 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특히 아시아 시장 내부 거래 가격이 오르고 귀금속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모습이지만 이 진짜 충격은 아직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솔로몬 CEO는 금융시장이 차분한 반응을 보이는데 놀랐다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면 훨씬 더 거센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를 충분히 소화하는 데는 몇 주는 걸릴 것이다 말했는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예측이 매우 어렵다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자체는 강력한 거시적 순풍을 타고 있다 분석하기도 했는데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방에서 스타벅스까지 제친 중국 루이싱 커피가 이번에 스페셜티 커피의 대명사 블루보틀을 인수했습니다. 4억 달러를 들여 전 세계 매장을 전부 사들였는데요. 최대 주주인 네슬레는 앞으로 커피 머신과 캡슐 사업만 유지할 방침이고요.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인수를 두고 커피 시장에서 상징적 의미다 자평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설립된 루이싱 커피는 과거 나스닥에 상장했다 회계 부정 스캔들로 쫓겨난 뒤에 중국 본토로 중심으로 빠르게 매장을 늘리면서 중국 최대 커피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제 역으로 다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도 발을 들일 만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일부 정유, 석유 관련주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장중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 시장과 함께 더 밀리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종목이 있었는가 하면 일부 관련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급등세를 이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LPG 관련주 위주로 살펴보면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는 어제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S-오일은 10%대, GS도 12%대 급락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반사 수혜주로 떠올랐던 방산주마저 시장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에라이즈 넥스원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국산 방공무기가 최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전방위적인 투매를 견디지 못하고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반사수혜를 본 종목들은 오래 보유하지 않고 바로 팔아서 차익을 내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방산주들 어제 마감가 살펴보시면 LIG 넥스원 결국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6%대 하락한 61만 9천 원에 마감이 됐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7%대, 한국항공우주는 19%대 급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항로인 중동 하늘길까지 마비가 되면서 주 여행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도하 등 중동 공항들은 28일부터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여행업계는 현지에 고립된 단체 여행객 대응 문제와 더불어서 당분간 신규 여행 상품 판매 위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실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행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롯데관광개발이 13% 하락하면서 가장 하락폭이 컸고 노랑풍선은 11%대, 모두투어는 8%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빅뱅 20주년 기념 월드 투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장중 한때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올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빅뱅 멤버들과 공연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연 준비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완벽하고 훌륭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스텝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IBK 투자증권은 리포트를 내고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장중에 빨간불을 켜냈지만 결국 시장과 함께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엔터주들 살펴보시면 해당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7.5%대 하락하면서 62,600원에 마무리가 됐고 대부분의 엔터주들도 시장과 함께 밀린 가운데 하이브가 9%대, SM이 10%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굉장했습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지정학적인 이슈가 우리 시장에 패닉셀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오를 때도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르더니 빠지는 것도 우려했던 것보다 더 과한 모습입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 프리마켓 상황까지 체크하시죠. 한번 낙폭을 기록한 다음에도 어제 더 큰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는 12.06%, 698.37포인트 급락한 5,093.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574조 4,8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스닥도 14% 하락한 978.44에 마감하며 1000선을 회복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천스닥을 내줬습니다. 양대 지수 낙폭이 8%를 넘어선 장중 오전 한때는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내내 팔아내던 외국인은 오후 들어서 이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2,312억 원 순매수하면서 10거래일 만에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금융과 증권, 제약 등의 업종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6천억 원 가까이 팔아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1조 1,715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 25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상위 50위권까지도 상승한 종목을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7개 종목이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1.7%, SK하이닉스 9.6%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45위권까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시총 10개 종목 중에서는 9개 종목은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 형제가 각각 18%, 17%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0원 10전 오른 1,476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이란전 장기화 우려가 일부 진정되면서 환율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62원 80전을 기록했는데요. 환율 3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나래를 보냈던 국내 증시지만 투매보다는 보유, 관망보다는 매수하란 증권가 의견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8배까지 낮아진 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이번이 8번째인데 닷컴 버블이나 코로나 팬데믹 때를 살펴보면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에 평균 32거래일 이후에 9.9% 반등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당일의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60거래일 전후로는 20% 가까운 반등을 시현했습니다. 패닉셀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제 저점이 PER 8.06배 수준인데 이건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한다면 코스피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구간인 만큼 대신증권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경우에 8배 이하의 PER 밸류에이션은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친증권은 3월 이내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과 출구 전략을 찾아간다면 증시는 실적과 펀더멘털을 근거해서 회복하고 또 최근 EPS 상승 추세와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반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정 보시죠. 오늘까지 중국 양회가 열리고요. 올해 IPO 대여로 꼽혔던 K뱅크가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K뱅크가 이 흐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 쪽에선 엑시콘이 개별 호재 속의 상한가였고 로봇주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 접촉설 그리고 경제지표 호조 속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 따라 좀 반등하는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리마켓에서 시가총액 상위 6위권까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1% 급등세, 거래가 19만 1,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0.8% 급등하면서 9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두 자릿수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4% 오르며 56만 3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8.6% 강세로 거래가 37만 7,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스가 7.2% 강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시총 6위권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작은 모습입니다. 2.7% 오름세로 거래가 135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반등합니다. 에코프로가 두 자릿수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15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8.1% 오름세로 35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12.3% 강세로 18만 6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삼천당제약도 13.8% 강세입니다. 73만 4천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4% 강세로 77만 7천 원, ABL 바이오도 9.6%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6만 7,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일단 프리마켓 상황에서는 국내 증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이제 반대매매 회피성 물량이 어디까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부터 꼼꼼하게 짚어가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 물밑 협상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 아직까지 확인된 상황은 아니고 이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시사하면서 이제 국제 유가 또 글로벌 경제 긴장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나마 이제 유가 급등세가 조금 네.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 증시도 좀 회복되는 양상인데요. 유가 앞으로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 주유소는 득달같이 벌써 올렸네요, 가격. 늘 그래 왔습니다만. 네. 네. 언제 환율과 언제 원가로 들여온 기름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뉴스에서 하면은 바로 다음날 오르는 게 우리나라 유가입니다. 네. 환율 내리고 유가 내려도 주유소 기름값 내리는 데는 한참 걸리죠 또. 전 주유소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우리나라 주유소 유가는 콧물입니다. 내려올 때는 찔찔찔, 올라갈 때는 급하게. 네. 유가 좀 어디 여쭤볼 데가 없을까? 제가 현대경제연구원 네. 조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자, 네. 이제 중동 긴장 계속되면서 이제 최근 유가 급등했고요.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키 팩터가 됐습니다. 다소 이제 숨고르기 들어가는 모습인데 시장에서는 또 배럴당 $100 가능성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배럴당 $100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네. 분위기가 보면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브렌트유가 좀 급격하게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듀바이유가 어제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듀바이 기준으로 $86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밤사이 들려온 이란과 미국 간의 물밑 협상 얘기도 있고 또 그래서 유가 $100 이상으로 가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좀 미국과 이란 간의 폭격이라든가 이런 공중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국면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쪽의 정세에 따라서는 충분히 $100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아시아 쪽이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 이제 1970년대 초반에 4차 중동 전쟁 때 한번 봉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쪽으로 통과하는 유조선 해상 물동량이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그쪽을 비껴가서 다른 쪽으로 파이프라인도 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쪽을 통해서 오는 게 주로 이제 아시아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하는 유조선의 최종 목적지가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중국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10%가 한국, 일본이 10%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3국이 그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박사님,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까지 다시 뛰고 있고 국내 채권 시장의 금리까지 뛰면서 이번에는 또 오히려 3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환율, 금리 다 오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유가의 환율까지 하면 그야말로 더블 쇼크인데요. 그렇죠.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배럴당 $100를 크게 넘지만 않으면 실물 경제, 경제 성장에 당장 영향은 안 미치는데 문제는 이제 국제 유가하고 환율이 올라간다면 이게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 구조라 내수 쪽은 아직도 회복이 지금 미진한 상황인데 여기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를 거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전쟁이 난 지 불과 이제 2,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물가가 올라간 지 2, 3일밖에 안 되는데 주유소 가격이 하루 만에 몇십 원이 오른 거 상상을 못 하겠어요. 예. 저도 왜 진짜 그런지 의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기존의 기름 만땅이라고 그러죠. 그냥 가득 채울 거를 조금만 채운다든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물량을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수 회복을 가로막아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주유소에서는 이제 자율 가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오름세를 빠르게 좀 반영하는 그러다 보면 진짜 소비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간밤 뉴욕 증시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또 암호화폐 법안을 또 지지하면서 또 비트코인도 73,000달러까지 반등하는 모습이고 네.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은 아직 풍부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이틀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네. 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상황입니다. 음.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대표님. 예, 잘 나와주셨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우리 이제 3월 들어서 우리 서울 한국 증시의 모습은 이게 무슨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보시기에 제일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은 가격 부담은 좀 있었을 테고요. 네. 어제 그제 빠져서 PER이 한 8배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퍼가요? 지난 1년 동안 150%가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네. 그럼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실제 작년 말부터 예. 한 11월, 12월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자금을 빼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경우로 이게 터지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방금도 인터뷰 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원유 의존도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줄잡아 한 20-30% 영향을 미쳤을 테고 제가 볼 때는 가격 부담이 한 60-70% 정도 해서 그냥 한꺼번에 쭉 빠졌는데 오늘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오늘 뭐 어제 한 70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오늘은 한 500포인트 내에서 600포인트 사이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불과 지난해부터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고 네. 뭐 마두로 체포 작전이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이 소규모로 대규모로 있을 때마다 항상 집중하는 건 이 전쟁이 경제 펀더멘털이나 기업 펀더멘털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계속 살피는 건데 참고로 저는 유가 지난 한 30년 동안 쭉 봐온 입장에서 보면 그 WTI 기준으로 평균 65에서 한 85불 정도가 평균 밴드입니다. 사실. 예. 뭐 프리미엄,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한 85불까지는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 방금 이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 85불까지 가더라도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에 큰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 30-40년 전 대비해서 지금 경제 자체가 전체 경제에서 유가, 그러니까 석유가 차지하는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대체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력이 클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셧다운이 돼버리거나 골드만삭스가 한 2-3일 전에 시나리오 4가지를 쭉 발표하면서 완전 셧다운 됐을 때 그때 70불 대였을 때 플러스 한 14불까지 올라갈 거다. 예. 그리고 제일 아래는 뭐 한 25% 정도 셧다운 됐을 때 한 1불 정도 올라갈 거다 이랬는데 그거 맥시멈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한 85불이 상단이란 말이죠. 골드만삭스가 보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돼도 뭐 물가라든가 실제 펀더멘털에 크게 영향은 없다 하는 거를 제 개인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동안 이제 코스피가 20% 폭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왜 전쟁은 중동 쪽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매를 맞아야 되냐. 그래서 그 요인들을 뭐 찾다 보니까 뭐 수급적으로 신용 미수 풀로 매수하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와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여기에다 외국인 선물 옵션 이것까지 또 뭐 당했다 얘기 나오고 사실 펀더멘털 자체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가격 부담이겠죠, 그러니까. 가격 부담. 네.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지난 4월 8일 전저점 기준으로 정확하게 네. 연말까지 34%가 상승했습니다. S&P 네네. 500이. 그러니까 1월 달에 좀 괜찮더니 2월 달에 좀 뭐 그 계절성이라는 게 또 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2월 안 좋고 3월 조금 보합 안 좋고 역사적으로 볼 때 9월이 또 가장 안 좋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막 겹치고 연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기관 투자가 지금 끝났겠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 한 2-3개월 가거든요. 연초 리밸런싱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믹스가 되면서 핑계거리를 찾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앵커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지만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역설적이지만 전쟁 때문에 뭐 하루 이틀, 한 일주일은 갈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번 전쟁에 대한 여파가, 여파가 어제 오르긴 했지만 시장에 네, 미치는 잔물결이 좀 영향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장기화가 돼서 유가가 진짜 아까 말씀 나오신 대로 뭐 한 90불 넘고 100불 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85불 내에서 머무른다고 하면 이 가격 폭 이상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뭐 자료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1941년도에 갑자기 좀 아침에 진주만 공격 때부터 제가 한 열 몇 개 크고 작은 전쟁들을 쭉 실제 네. S&P 500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용키프르 전쟁 제외하고요. 1973년도 이게 사실 용키프르 전쟁이 이집트하고 시리아인가가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중동이 정말 불바다에 휩싸였던 정말 전면전이었거든요. 그때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셧다운 됐을 때입니다. 유가가 전쟁 발발 전과 후에 한 며칠 만에 4배가 상승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왔고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요 전쟁 하나 빼고 나머지 전쟁은 짧게는 일주일 만에 전고점 회복했고
길게는 만 8개월 만에 예를 들면 진주만 공격 당시에 발발 전에 마이너스 20% 쭉 흘러내리다가 그때는 다우존스였겠죠. 네. 6개월 만에 87%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분 뭐 아프간 전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미국이 출혈이 큰 전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실제 주가에는 큰 영향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패턴이겠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비슷한 지금 패턴. 기업 실적도 굉장히 좋고 예. 그거 반영해서 올랐고. 예. 근데 문제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이 앞으로 나올 수익을 미리 선반영을 해서 지금 1년 동안 150% 올랐단 말이죠. 네. 코스피 오른 거에 거의 뭐 반도체라든가 몇 개 업종이 끌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올랐어도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두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PR이 더 낮다 이런 그럼요. 해석 많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금방 또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금방 하고 회복될 있습니다. 뭐 것이다. 한국, 미국이 일단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네. 전쟁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안 간다고 하면 예. 전 단기적으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저기에서도 무조건 저가 매수하셔라라는 말씀을 강조했죠. 문제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였죠, 사실. 어제같이 이렇게 막 급락할 때 뭐 이렇게 손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짧게 예. 이업계 있었지만 처음 예. 봤습니다. 9.11 테러 때 말고 처음 봤어요. 그 9.11 때가 제가 사회생활 딱 2년째였거든요. 네네.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뉴스를 갑자기 막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데 뭐가 막 때리고 막 불나고 하는 그날 이렇게 빠진 이후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 정말 12% 빠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낙폭은 역대 최대죠. 네네. 그렇죠. 낙폭은 역대 최대인데,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조금 가슴이 아프실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자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께서도 한번 이렇게 과거의 중동 전쟁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은 게 이제 또 이제 용키프르 전쟁이 자꾸 언급되는 게 그게 4차 중동 전쟁. 그게 73년이었습니다. 73년이니까 용키프르가 이제 유대교의 그 속죄일인데 딱 그날 맞춰서 딱 그날 맞춰서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아래 위에서 막 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그래도 이제 1차 오일 쇼크를 갖다 유발했던 거고. 그런데 뭐 10월 6일부터 한 10월 25일 정도까지였으니까 뭐 몇 달 며칠 안 가고 이걸 갖다 이스라엘이 이겨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참 특이한 거죠. 예. 그래봐야 그 건국한 지 얼마 됐다고. 정말 조그만 나라인데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갑자기 이- 말씀 주시니까 네네. 갑자기 그 여담이 생각나는데 이번 전쟁 발발 즈음에서 네. 유일하게 주가가 상승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반도체 생산하고 한국에 전쟁 났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근데 지금 이 대표님, 네. 우리 다들 듣기 불편하실 것 같고 짜증 나시겠지만 우리 그 한번 얘기 한번 하고 갑시다. 27일 날 2월 말에 우리가 그날 장중 고점을 6,347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리고 종가는 6,244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연휴 보내고 나서 지금 이제 3월 3, 4, 5 사흘 딱 한 거예요. 뭐 3일도 조금 밀렸습니다만 4일 날 화요일하고 수요일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월 월요일 저기 추가 휴일 쉬고 추가 휴일 쉬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3월 들어서 화수 이틀 동안에 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6,244포인트로 2월 마감했던 게 5천 어제 넘어버렸습니다. 5,059 이러다 5,000도 깨지나 하는 장이 왔다가 오늘은 또 보나마나 5,500 내지 5,600 사이에 뛰놀 거예요. 처음에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올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걸 봐야죠. 그건 관건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2월 마지막 주에 열심히 저기 증권사 찾아가셔가지고 고민 끝에 이제 계좌 개설하신 분들은 지금 다 녹아났다고 봐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예. 뭐 제로 헤지가 우리 한국 기사를 갖다가 2번이나 올렸는데 이건 뭐 파라볼릭 포물선이다. 이거 뭐 펀더멘털하고 상관없는 결국 이 비투의 문제였거든요. 네, 그게 참 결국 이거 달라진 건 없는데 떨어먹고 800 몇 조가 사라졌다는데 이거 하고 나서 또 아마 또 다시 5,000대 중반에서 또 6,000 트라이 하는 장이 올 것 같아요. 이 행태는 안 변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AI가 어떠고 저쩌고 해도
막판에 이렇게 흥분해갖고 틀리는 거. 참 그 네. 짧지만 한 30몇 네. 년 매번 봐오는 건데 예. 기억나십니까? 두 분 제가 작년 초부터 찾아뵀을 때마다 자산 배분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네.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저는 올해 그러니까 특히 작년에가 뭐 관세도 관세였지만 최근 3년 동안 미국이든 뭐 한국은 좀 뒤늦게 네. 이 상승장에 참여를 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미국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엔비디아 등등에서 열 몇 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냥 감이었죠, 사실은. 여러 지표까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상승률이 조금 우하향과 꺾이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산군을 좀 섞는 이런 과정을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좀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 포트폴리오가 연초 들어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쫙 분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 정답은 없는데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제 그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PD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신문 기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3억 5천인가 3억 6천을 어떤 분께서 네. 신혼 전세 자금을 예. 거기다가 또 신용을 포함해서 그냥 다 올인을 시켰다. 예. 그분이 지금 딱 녹아났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 기사가 났다고 하니까. 결국 다 틀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참 인간의 탐욕,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건데 그래서 뭐 정답은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호사가로 이렇게 네. 불려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적당한 수익률에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갈지 언제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전쟁 이슈 등등 그 외의 이슈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올해도 그런 계절성에 의한 거든 뭐든 또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5월 달에 케비노 씨가 입각 뭐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상원에서 안 된다 된다 이것도 잠깐의 변동성 요인일 것이고 만약에 케비노 씨가 다음 차기 연준 의장으로 와가지고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을 뭐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한번 툭 던져준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 또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 그 어려운 질문을 사실 주셨는데 네. 정답은 없습니다만 적당한 수익률과 완만한 수준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늘 분산 배분은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장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제까지 코스피가 빠진 게 딱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한 달 전 2월 초 지수로 딱 한 달 거를 다 되돌림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16일인가로 한 달 반 정도로 딱 되돌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달려온 것들이 그대로 가버릴 수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늘 항상 좀 적당한 수익률을 만족할 줄 알고 이 리스크를 상시에 조금 뭐 해치까지는 100% 못하겠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는 적당한 보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 투자 패턴은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 정도만 좀 빈하지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적당한 수익률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이제 진행자이기 전에 또 투자자이기도 하고 또 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대출도 막혀 있다 보니까 집 한 채 사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 뭔가 또 나중에 그 종잣돈으로 부동산 집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는 건데 이러면 여기서 탐욕이 아니라 그런 심리가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앵커님은 개인적으로 1년 내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예. 어느 정도여야 만족하시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 뭐라고 말을 정답이 없죠. 예, 이것도. 없어요. 예. 저는 참고로 1년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맥스 20% 정도가 제 기대 수준의 상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좀 한번 기준을 찾아보자고요. 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 한 5% 되거든요. 뭐 높은 애들 신흥국,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이 저성장, 미국은 워낙 좀 예외지만 이걸 다 평균 딱 해보면 3에서 5%예요. 예. 그럼 상단으로 5% 잡자고요. 그러면 5%를 조금 더 빨리 많이 반영하는 게 증시,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위험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느냐는 경험적으로 저는 한 5에서 10% 주거든요. 그러면 5에서 5%에 경제성장률 기본 5%에다가 5에서 10을 주면 10에서 1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추가로 5%는 뭐냐? 전문가한테 맡기든 펀드에다 넣고 뭔가 전문성을 내가 조금 더 향유한다고 할 때 그거보다는 한 5% 아웃퍼폼 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서 저는 20%를 봐요. 교과서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기준이라는 거 뭔가 있어야 내가 막 30% 수익이 났으면 아 여기서 조금 이익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방송이라 제가 깊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투자가 되게 초보일 때 한 10수년 전에 어떤 종목 하나를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했었는데 네네. 3개월 만에 한 30% 40% 수익률이 가다가 그 종목이 그 이후에 한 2달 만에 하한가를 계속 맞고 마이너스 75%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 이거 없어도 돼.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 지나고 나서 한 2달 만에 12연상이 갔어요. 와. 265%까지 갔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더 간다. 이거는 이제 날아간다. 예. 그리고 결국 매입 단가 3,796원에 샀는데 네. 3,792원에 팔았습니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아, 그 연상 다 지나고 나서. 그때 제가 교만했었던 거죠. 한 막 12연상이 가니까 이건 날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딱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네네. 그래서 조금 겸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개장 앞두고 당신 세 명 지금 그런 한간 소리나 하고 있을래? 오늘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말씀드릴까요? 오늘 어떻게 될지. 소장님, 개장 초 예. 급등.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어제 전극은 못 채운 쪽에서 약간 반대매매 나오다 보면 또 출렁. 그러다 보면 또 오후에 가서 어떻게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어제 이게 5천까지 깨지는 장이 갈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렇죠. 국내 뭐 거의 정상급 증권사 3월 레인지 5,900에서 6,600 잉크도 마르기 전에 5천이 깨질 뻔했습니다. 지금도 뭐 마바라들은 지금 막 바빠요. 지금 조회 나오고 회원 가입하기 좋을 때거든. 요 종목은 들어가면 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제 오후 장마감 무렵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도는 거 보세요. 예. 제가 바로 이틀 전인가 무슨 개미핥기가 개미한테 쥐 뜯기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했는데 네. 개미핥기는 개미핥기인 거예요. 정말 이런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 신혼부부가 그러면은 3억에다가 미수가 됐건 뭐 신용이 됐건 해서 합니다. 그게 저 월가의 쟤들을 이긴다고요? 쟤들은 지금 몇 달째 팔고 있는데 나는 빚까지 내서 걔들의 매도를 받아내서 나는 내가 내 돈 가지고 10% 먹을 거 미수질러서 20% 30% 단기간에 내겠다는 이 싸움이 되느냐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우리는 부추겨요. 오를 때. 예. 그래요. 어느 포인트에서 화나신 건지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장도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자, 문제는 이제 신용미수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신용미수 안 쓰신 분들이고 우량주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신용미수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이게 뭐 30몇 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100조가 누적으로 100조가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네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뭐 죄송하지만 팔로우를 최근에 못해서 그러는데요. 야, 이게 지금 나오네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32조 정도, 33조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내가 1억이 있건 1,000만 원이 있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레버리지 어마어마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부 정책 역량도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정부에서 시장 자체를 조금 끌어올려줄 거다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한 몫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어떤 분께서 국내 모 어떤 예. 그 패널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참 대통령이 주가지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약을 일찍 달성했습니다. 아직도 5천 위입니다. 5천 밑으로는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전 대비 100%입니다. 지금.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미국은 괜찮은 거예요. 간당간당한데 보기에는 간당간당한데 잘 버티기도 하고. 아 주가 맞습니다. 미국. 저는 전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슈였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역시 그 정치적인 스탠스 입장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도 길게 못 갈 것이고 뭐 펀더멘털 어제 ADP 민간 고용 굉장히 좋게 나왔고 ISM 서비스업 지수
S&P 서비스홈 지수 하부 지표들이 굉장히 다 좋았습니다. 심지어 물가 지표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중요한 게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요건 강조를 드리죠. 지금 4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는데요. 금융규제 완화. 작년에 소장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그 때문에 SLR 말씀 나누면서 막 한번 칭찬해 주셨던 그런 회차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 6월 6월 초에 미셸 보우만 지금 페드 위원이면서 예. 그리고 또 보직을 금융규제위원회 위원장인가 또 맡고 있고 예. 그분이 금융기관의 그러니까 투자 대상 자산의 위험 자산군에서 미 국채를 제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난 6월달에 합니다. 그때는 제가 요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직후에 6월 27일 날 SLR 규제 완화 딱 승인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SLR 규제 완화라는 게 올해 1월부터 자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리고 올 4월부터 정식 시행을 합니다. 그거는 뭐 해묵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SLR이 뭔가라는 건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고 그 사이에 1월 초에 트럼프가 페니맥, 프레디맥, MBS 2천억 달러 매입해서 금리 낮춰라는 지시를 이미 했고 실제 그래서 MBS 30년물 모기지금리가 작년 연초에 7%였던 게 지금 어제 모 기사에서는 6.09라는 지난주 거를 말씀하시는데 어제 제가 조회해보니까 5.98인가로 드디어 몇 년 만에 6%를 딱 깨고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미셸 보우만이 2월 16일 날 한마디를 더 하죠. 금융규제 완화안이 곧 발표될 거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 규제 완화라는 게 작년에 얘기했던 금융기관의 투자 대상 자산에서 위험자산 2군에서 미국채를 제외하는 것 플러스 금융기관이 MBS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등의 자 이거가 금리를 완화시켜주고 미국채를 더 사줌으로써 시장금리까지 완화시켜주는 네. 이게 사실은 뭐 조금 이제 썰입니다만 미셸 보우만이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트럼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라인도 아니었던 스카펜세트가 지금 포진하고 있고 이번에 드디어 케빈 워시 그때 주선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가문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 밑에 있는 포진을 시켰죠. 금융정책. 여기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게 미셸 보우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진행하는 이 3사각 편대를 딱 보고 있으면 시장을 대놓고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저는 보입니다. 네. 그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8%대 지금 반등 좀 예상이 됩니다. 5,540. 코스닥은 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1,028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1%대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9만 1,400원, SK하이닉스도 12% 급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5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6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20%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3만 8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7%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7% 지금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62만 6천 원, SK스퀘어도 8% 상승 예상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기아가 9%, 또 HD 현대중공업도 역시 9%대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6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4%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특히 에코프로가 13% 급등 예상되고 삼천장제약도 두 자릿수 상승률 예상됩니다. 호가는 72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예상 체결가 17만 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 호가는 78만 2천 원으로 11% 상승이 예상됩니다. ABL바이오가 6% 상승 예상되고요. 리노공업도 17% 급등이 예상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호가 99,500원이고 원익 IPS가 26% 급등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6천 원, HLB가 7%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단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이제 많이들 접하셨다시피 이제 반대매매 물량 또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에 따라서 주가 출렁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 거의 짱대 연봉이 나오면서 종가가 거의 저가 무렵이었다 하는 얘기는 네. 막판까지 이렇게 털어내야 될 포지션들이 정리되었다고 이해한다면은 오늘은 이렇게 바깥에서까지 뉴욕까지 도와줬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거는 5,200포인트하고 5,900포인트 근방이었는데 그게 네. 두 개 다 그냥 순식간에 열리면서 진짜 그 제로헤지 기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파라볼릭 포물선, 이 우상향도 아닌 이렇게 올라가는 이상한 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러니 어떻게 보요 5,900 이상에서부터 6,300까지 가는 거는 그야말로 포모였죠. 포모였던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정리된 거고. 2월 말 대비 지금 대한민국이 달라진 것도 없고 반도체 유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조방은 다 경쟁력 있고 아직도 좀 소외되어서 더 오를 업종들도 있고 한 건 한데 문제는 그 사이에 단지 높은 레벨에서 포모 포지션들이 그냥 악소리도 못 내고 다 정리되고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뜬금없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상승하는 폭이 정확하게 이게 실질 밸류 또는 기대를 얼마만큼을 반영해야 이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의 어떤 버블은 항상 껴있는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런 전쟁 이슈건 어떤 불확실성이건 크고 작은 이슈들이 항상 산재에 있다는 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골치 아프고 쓸데없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길게 봤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적당히 산발적으로 발생해 주는 게 네. 조금 더 길게는 약간의 버블을 조금 해소하고 또 가는 것이고 해소하고 가는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동력 역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어제 그제 코스피나 국내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전쟁 때문에 한 1, 2% 빠졌죠. 한 2, 3% 빠졌습니다. 네. 이틀 동안.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뭐 건강한 조정의 빌미, 네. 그래서 또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체력을 비축하는 이런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나마 고무적인 게 또 잠시 1,500원 위로 올라갔던 환율이 환율도 좀 지금 어제 다시 또 이제 많이 뭐 빠져 있고. 내려오는 거. 그 순간에 전부 진짜 모든 게 보니까 이 포지션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달러 숏들이 또 틀린 거죠. 그 1,500원 올라가는 그 분명히 순간만큼은 선수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숏 포지션을 들고 있던 선수들이 아뜨거라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네. 예, 이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들인데 과도하게 이제 쏠렸을 때 그러니 지금 이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10만 원 뭐 하다못해 15만 원 그 사이에 이렇게 매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인더머니도 딥 인더머니예요. 그렇죠. 10만 원 아래에서부터 몇 년째 갖고 계시던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마음 편안하십니다. 아무 걱정이 없으신데 이게 이제 애더머니나 OTM 포지션들이 고민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참았는데 조금 여유는 있을 거 오늘 올라와요. 근데 거의 본전이야. 아니면 조금 플러스가 나서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어제 같은 장을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 어제가 딱 저점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기 저점. 정확하게 나중에 가서 책 안 잡히려면은 단기 저점. 이번에 2월 말에 봤던 그것도 단기 고점. 네. 그렇게 얘기해야. 또 이란이 정말 진짜 나 차라리 죽겠어 그러고 막 또 다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네, 않지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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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뭐 신용 미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안 되죠. 확실하게. 예, 예. 누구나 돈은 많이 벌고 싶죠. 예, 예. 저기 그런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표현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 이정민 앵커의 이 장수 비결은 노신용, 노미수, 노레버리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네. 레버리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우리나라 레버리지 엄청 많이 하시죠. 그렇죠. 어제 그제 같은 시장을 딱 보시면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졌을 거예요. 오를 때만 생각을 하시지만 예. 이 시장이라는 게 떨어질 확정해서 쭉 들어가 보면 예. 업앤다운을 항상 반복하거든요. 예. 올라왔지만 또 그 모집단이 큰 상태에서 또 똑같이 빠지는 국면이 반드시 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레버리지 갖고 길게 해봐야 그렇게 수익 많이 못 얻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진
자기 자본으로 네. 뭐 1,000만 원이건 500만 원이건 1억이건 이렇게 해서 경험 삼아 하고 조금 더 현명해진 이후에 조금 더 그러면서 돈도 모으고 그러면서 조금씩 늘리고 이런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반대 매매 물량 나오고 나면은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건전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오긴 하겠네요. 오히려 확실하게. 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네. 것들이.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시장을 접근하실 때 조금 길고 네. 크고 넓게 보는 어떤 그 관점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항상 그런 알겠습니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3월 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73,000달러까지도 회복이 된 상황이고 또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내용에 힘입어서 또 비트코인도 반등을 나타냈고 주요 기술주들도 올랐고 브로드컴 실적도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잠재적인 불안 요소일 것 같고요. 이틀 연속 코스피가 20% 가까이 좀 폭락하는 상황이었고 어제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하루였는데 오늘은 양시장 반등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반등폭 자체는 호가와는 조금 달라요. 지금 코스피가 3% 지금 반등 보여줍니다. 5,249. 코스닥도 4.9% 상승합니다. 1,02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2% 지금 급등합니다. 19만 3,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4% 올라갑니다. 85만 5천 원, 87만 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13% 올라갑니다. 현대차도 지금 보니까 47만 원 선. 네. 자, 그리고 57만 원인가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7.9% 올라갑니다. 네, 현대차는 지금 50만 원을 넘어서고 있네요.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7% 강세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약간 조금 시차가 있다 보니까 급등하는 종목들 시세가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136만 1,000원. 그리고 SK스퀘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도 9% 강세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56만 원으로 9%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8% 올라갑니다. 지금 36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15%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천당제약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12% 급등합니다.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는 종목들 시세가 조금씩 늦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ABL 바이오도 12% 급등합니다. 17만 2,700원이고요. 코롱티슈진도 10% 급등 중이고 리노공업이 12% 이상 올라갑니다. HLB도 지금 8% 강세고 리가캠바이오도 9% 이상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낙폭 좀 과했던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지금 양시장 코스피는 5,647, 와 10% 급등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500포인트 이상 단숨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화폐 관련주들 또 AI 관련주들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쪽이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14% 급등 중이고 나우아이비도 11% 급등 중이고 TS 인베스트먼트, 엑스페릭스, LB 인베스트먼트 다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특징주 내에서는 이제 증권주들도 움직임이 좋네요. 미래에셋증권도 15% 올라가고 오늘 상장한 K뱅크도 볼게요. K뱅크는 지금 7% 상승합니다. K뱅크는 오늘 이제 상장한 종목인데 8,860원.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 자체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보다는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주 쪽 낙폭이 과했던 만큼 그쪽에서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반도체 쪽은 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18%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반도체도 17% 급등합니다. 태성, 대덕전자 다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심택도 11% 급등 중이고 에이펙트, 마음 AI,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다 올라갑니다. 반도체 쪽 오늘 다 좋고요. 보험 쪽도 좋습니다. 미래스 생명은 상한가입니다. 하나생명도 13% 급등 중이고 삼성생명, 동양생명, 코리안리, 재보험사까지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좋아요. 현대건설이 16% 급등합니다. 147,400원. 두산에너빌리티도 15% 급등 중이고 우리기술, 우진, 한전기술, BHI, 오르비텍, 대창솔루션 다 좋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 3,457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1,979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1,006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457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260억 원 순매도, 기관 2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선물 다 모두 순매수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12원 20전 하락한 1,46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시장 자체 변동성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대단하죠. 예. 개장 초에 뭐 그렇게 눌렸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던져지는 반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예, 보니까 참 어제 3.6% 밀렸던 니케이는 오늘 3% 오르고 어제 우리 12% 밀렸던 우리 코스피는 하루 만에 또 다시 11.4% 오르고 이렇게 보니 단지 그거죠. 한 서너 배 우리가 오버하죠. 그죠? 네네네. 오버하는데 이게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는데 오늘 제가 이제 국민 밉상이 되겠습니다. 왜요? 이 뼈대 있는 집안하고 졸부하고의 차이죠. 오르고 내리는 폭을 보더라도 이건 지금 돈 넣고 돈 먹게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100조 예탁금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서 탈탈 털리고 지금 정말 죽고 싶은 사람들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여기서 또 순식간에 6천 가면 내가 얼마 벌까 생각하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니들끼리 막 치고 박아라 하면서 갖고 노는 게 외국인이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똑같습니다. 그건 안 변하네요. AI가 무슨 뭐 진짜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드는 시절이 와도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근데 다 괜찮게 보셨으니까 미국도 뭐 중간선까지 괜찮다 보셨는데 딱 하나 찝찝한 거. 자꾸 이 바퀴벌레 얘기, 바퀴벌레? 사무대출 얘기가 자꾸 월가에서 나오거든요. 저도 역시 리스크 두 가지 네, 보고 있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또는 그렇게 크지 않을 이슈로 저는 이 프라이빗 뎃, 사모대출 시장을 보고 있고 분명히 네. 이게 이런 잡음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 20년 전에 상업은행들이 펀딩의 기능을 거의 95%를 했던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도드프랭크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상업은행들한테 위험한 거 적당히 해 이러면서 이제 끝단에 미들마켓이라든가 조그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외곽에 있는 이런 네. 펀딩의 기능을 펀드나 증권, 자본시장에서 다 끌어오면서 이 급성장을 했던 게 프라이빗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글로벌 프라이빗 시장이 총 규모가 지금 한 1.5조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언론에서 표현할 때는 굉장히 거대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중심이니까 미국의 시가총액 63조, 60조, GDP 32조 거기에 비하면 1.5조니까 뭐 몇 년 전에 고금리였을 때 상업용 부동산보다도 훨씬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찻잔 속의 태풍은 끝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가라는 거는 여기에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글쎄요 저는 뭐 좋게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모대출 시장의 이슈를 촉발시켰던 블루아울 캐피탈의 예. 펀드 3개가 예. OBDC 1, 2하고 오티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걔네가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요. 총 한 17조 달러, 17억 달러인가 하여튼 규모, 정확한 규모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7로 시작한 하여튼 1조 7천억인가, 뭐 17조인가 하여튼 그 금액의 95% 정도가 환매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그걸 보험회사하고 금융기관들한테 다
파밸류로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었고 부실 대출이었으면 파밸류로 매각 못 합니다. 한 1, 20%, 20, 30% 할인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파밸류로 매각했다는 거니까 일단 이 환매에서는 일단 다 대응을 해줬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 이번 주 총과 나왔던 MFS라고 영국의 그 모기지 업체가 있거든요. 네. 이 모기지 업체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부실 대출을 그대로 그냥 공중으로 던지고 파산 신청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미국의 이제 이 프라이빗 대출 그 운용사들이나 뭐 KKR을 포함해서 바클레이스 이런 데가 막 한 뭐 200조, 300조씩 투자해놨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건데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AI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AI의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계속 조달한 끝단에 있는 조금 속된 표현으로 후달리는 그 주체들에서부터 하나씩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 기간이 저는 한 2027년, 8년까지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정말 메인 플레이어들인 오라클 같은 경우도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었고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자본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예. 네. 그 정도만 일단 해석하고 있고 일단 진행되는 경로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하게 저는 물가 문제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뭐 실시간 물가 지표, 급전지가 다 좋은데 어제만 해도 서비스 그나마 다행인 건 서비스 부문에서의 PMI의 지불 물가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상품 부분에서는 조금씩 오르고 있고 하루인가 이틀 전에 발표된 ISM 제조업하고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특히 ISM 제조업 지표 중에 지불 가격이 전달 대비 11.4%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계속 비싸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게 소비자 물가도 전이가 되지 않고 있는 거는 기업들이 다 떠안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언제까지 관세 부담을 다 떠안겠습니까? 그러니까 somewhere 올해 언젠가는 이제 전이가 되는 그래서 물가가 되튀는 부분이 뭐 중후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맘 놓을 수는 없다, 물가 문제가. 뭐 그 정도 두 개의 리스크 요인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국내 증시 변동성 크니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사실 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아니라면 좀 버티실 수 있는 구간이고 계속해서 좀 시장이 그래도 빠르게 또 6천선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 네, 저는 방향성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위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결국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죠. 미국도 지금 예. 결국 과거에 IT 뭐 하루 이틀 상관이긴 하지만 네. 다시 주도주가 어제도 끌어왔던 시장으로 네. 점점 가는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센티멘트를 좀 변곡점을 제공해줬던 건 어제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이었겠죠. 실적 좋았죠. 네. 예. 장 막판까지만 해도 한 1% 남짓하다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4%, 5% 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AI의 넥스트 플레이어, 기대되는 플레이어가 브로드컴이라는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볼 때 AI 뭐 성장이 지금 이제 막 뭐가 작년 연말부터 좀 섣부르지만 순기능을 했던 과잉 투자 아니냐, 실제 이 막대한 투자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냐 하는 이슈는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있죠. 엔비디아 사상 초유의 실적, 네. 그 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ASML 사상 초유의 실적, TSMC 사상 초유의 실적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팩스텍 기준으로 내년까지도 이번 그 4, 4분기 실적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분기 성장한 게 14.2%가 성장했습니다. 예, 예.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실제로 실적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 좀 이제 불식되면서 이제 펀더멘털로 다시 의지하는 이런 시장의 국면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이장이 그거 하려면은 어제 봤던 그게 이제 저점이고 다시 또 오를 일만 남았다 할 것 같으면은 기술적으로만 봐서는 5,850을 올라서야 됩니다. 5,850을 올라서면 오케이. 어제 그걸로 대충 급한 매물들 다 소화됐고 그리고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바깥에도 별 탈이 없고 중동 정쟁도 뭐 고럭저럭 잘 마무리된다면은 다시 또 6천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고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단기 급락 이후 롱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저는 불트랩이 될까 봐 그런 거기 조금 결국은 이제 다시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란 전쟁이 더 확산이 돼서 네, 그 진짜 부분이 장기적으로 갈 거냐 서로 이 모르니까. 네, 이 네. 판단인데 저는 네.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 그럴 있습니다. 리는 없다. 뭐 아까 살짝 제가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비판 말씀이 많은데 네.
저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 유튜브를 제가 어저께 올렸거든요. 그저께. 예. 그때 제가 분명히 개인 유튜브에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가 저점일 테니까 오늘 당장 그 점 기준으로 오늘 당장 사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오늘이나 내일 저점 기준을 보면서 분명히 저가 매수를 반드시 하셔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이란 이슈인데 제가 딱 보는 키 요소는 하나입니다. 이틀 전인가부터 지난 주말부터 네. 이란이 지금 공격받고 나서 지금 카타르 등 주변 7개 국가한테 마구잡이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막 쏘고. 네, 저는 네. 그게 굉장히 자충수였다고 봐요. 어허. 중동이라는 지역은 이슬람 기본적인 순위냐 시아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이슬람의 종교로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분쟁이 있었을 때 서방 대 결국은 중동이 싹 뭉치면서 이런 구도였단 말이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는 거는 이스라엘이 서방 편을 항상 드니까 미움을 받는 건데 근데 거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이란이. 때리려면 미국 군함이라 때리든가 글쎄. 해야지. 뭐 카타르 가만히 잠자고 있던 예. UAE 이런 데 때려버리면요. 예. 그래서 계속 발표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해. 안 그러면 우리도 니네 원점 타격 시작할 수 있어. 거기에 플러스 하루 지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리도 참전해서 밝히고 있고 어젠가 터키로 지나가는 거를 나토군이 드디어 요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격 의사는 아니지만 방어 차원인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나토까지 예를 들어 참전을 한다. 그리고 주변 중동 국가들까지 반 이란으로 간다. 그러면 이란은 이제 설 땅 없는 겁니다. 물론 이란도 중동의 맹주긴 해요. 네. 옛날에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동 지역 내에서 맹주인 거지 상대가 인구도 적지 미국 않고 아니겠습니까? 넓은 땅이 뭐 거의 상대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결국은 모든 갈등의 끝은 군사력 이 주먹 싸움인데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이걸 2주 내지 4주, 길게 봐서 4주, 뭐 3월 넘어가면서까지 전쟁 얘기가 자꾸 뉴스에 뜨면은 안 좋지 좋은 않죠.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끝나지 않을까요? 벌써 어제 NYT 제가 볼 땐 실제 뉴욕타임즈. 뉴스 맞는 뉴스일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뭐 근거 없는 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란에서 물빛 접촉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트럼프가 세게 발언하는 거 있잖아요. 필요하면 지상군 투입도 하겠다. 이것도 그러면 으름장 일부러 놓고 야 적당히 강하게. 빨리 끝내 빨리 와 이거죠. 근데 그 정도 급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일단은 거꾸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울렁증 없다는 얘기는 좀 쪼린다는 얘기예요. 지상군 투입한 이후에 그리고 트럼프 그 수렁에 입장에서 빠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은 지상군 투입한다는 얘기는 진짜 장기전으로 도입한다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그렇죠. 그럴 네. 리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조용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왕이 정도가 특사로 뭐, 보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해결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시장 변동성이 엄청난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었는데 오늘은 또 양시장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현재 11% 급등하면서 5,652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0.8% 가까이 급등합니다. 1000스닥 회복하면서 1,08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은 오늘도 다시 한번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5,33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2,48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은 7,576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2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273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862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시면 현재 하락하는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자제품과 무선통신 서비스, 건설업종, 그리고 뒤이어서 비철금속과 생물공학,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자 증권주가 동시에 뜁니다. 증권주 내에서는 SK증권이 거의 상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2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상상인 증권도 25%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267원에 거래됩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19.3% 가까운 오름세로 67,300원. 한화투자증권도 19.4%, 20% 가까이 급등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7,530원으로 집계되고요. 키움증권까지도 15%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42만 8,500원입니다. 지난 이틀간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 중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 확실히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가 상장 기대감 속에 상승 중입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6월 상장을 추진하며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59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스페이스X 관련주 내에서는 스피어가 상한가 지금 경신을 했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24% 급등세로 21,950원, 미래에셋 증권이 19% 가까운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IB투자가 24.1% 오름세로 5,330원, YJ링크가 16.3% 강세, 거래가 3,72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입니다. 에이펙트가 23.4%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17.5% 뛰면서 거래가 42만 6천 원입니다. 제주반도체입니다. 19.3% 강세, 4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 급등하면서 지금 100만 원에 다시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현재 거래가 98만 원이고요. 대덕전자도 18.6% 급등세입니다. 거래가 59,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살펴보시죠. 이쪽에서는 IL이 22.1% 상승세 보이며 7,180원, 현대차가 14.4% 강세입니다. 거래가 57만 3천 원이고요. 한국 PIM이 21% 가까운 급등세로 12만 2,500원, 우린 PTS가 17% 가까이 상승합니다. 14,290원대 거래되고 있고 클로봇까지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3% 강세로 현재 거래가 59,7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화려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AI 메모리 시장 HBM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세대 대안으로 HBF가 부상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가 1월 말 실적 콘콜에서 HBF 발표와 함께 전략이 제시가 됐고요. 2월 말엔 샌디스크와 HBF 스펙 표준화 컨소시엄 킥오프 행사를 통해서 HBF 표준화에 착수를 하면서 27년의 상용화 목표로 주도권 선점에 나서면서 관련주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HBF는 초고속 HBM과 대용량 SSD를 사이를 잇는 신규 메모리 계층으로 대역폭과 저장 용량 간의 공백을 메워서 성능과 전력 효율 그리고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HBM이 DRAM을 수직 적층해서 대역폭을 극대화한 메모리라면 메모리로 AI 연산 장치에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형태라면 HBF는 낸드 플래시를 여러 장 수직으로 쌓고 연결해서 병렬 접근을 늘려서 대역폭과 용량을 올리는 설계를 말하는데 휘발성인 HBM이 초고속의 방점이 찍혔다면 비휘발성인 HBF의 최대 장점은 초대 용량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HBF 시장 규모가 2038년을 기점으로 HBM 시장을 역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멀티모달 AI 환경에서 속도 지연 해결이 어려운데 HBF와 CXL 개념 등이 병목 현상과
속도 지연 해결 풀이법으로 현재 제시 중으로 삼성전자도 내부적으로 HBF 독자 개발을 진행하면서 제트낸드 등 타세대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용 고대역 플랫폼 수요 공략 방침을 세우면서 초고속 HBM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과 관련주 찾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증시 반등으로 관련주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이 HBF 관련주 중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만 관련주 장비업체로는 PSK 홀딩스와 TFA를 보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는 반도체 패키징 장비의 공정 기술 그리고 소스, 하드웨어 등의 핵심 기술 및 제품 응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후공정 리플로우를 맡고 있는데요. HBM과 마찬가지로 HBF 적층 시에도 열 처리와 본딩 기술이 중요하며 관련 공정 핵심 장비인 디스컴과 리플로우 장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3사의 장비 공부를 하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힙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급락 시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속매수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 상승이 용이합니다.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93,500원까지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원, 2차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8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TFE인데요.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으로 데이터 센터향 소켓 수요 확대의 대표 수혜주로 HBF 공정용 실리콘 러버 타입 소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광신호 기반 전송 관련 레퍼런스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것 또한 역시나 HBF의 최대 수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11월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에 박스권 하단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중으로 시장 안정화 시에 다시 아래서 접근은 가능한데요.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39,000원, 1차 목표가는 47,000원, 2차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최근 ETF 시장 동향 또 주목해야 할 ETF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 솔루션 본부장이시죠. 김성현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네. 지금 워낙 바쁘셔서 그러나 한 2달 전보다 좀 가벼워지셨다. 그죠? 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 몸과 마음도 함께 몸과 마음도. 네, 좀 변동성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여의도 좀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어땠습니까? 어제 분위기는 조금 반반이었던 것 반반?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저희 이렇게 좀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좀 걱정하는 시선도 있으셨습니다만은 반대로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저희도 이렇게 내부의 스팟 리포트, 그다음에 과거의 사례들 한번 살펴보니까 이 지금의 위기가 과연 이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하락장의 시작이라든지 또는 흔히 말씀하시는 버블의 끝이라든지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걱정하시는 시선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오늘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 어제 불러주셨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했을 텐데 그래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이제는 조금 어제 과거의 분위기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향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F 시장 동향은 어때요, 요즘에? ETF 시장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었는데 해외 증시보다는 해외 ETF보다는 국내 상장된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반도체를 추종하는 그런 ETF에 대한 자금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 어제 또 반대의 흐름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수가 많았습니다. 어제. 맞습니다. 오.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단기 트레이딩 목적이 많았는데 또 반대로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 뭐 그동안 수익률이 아마 작년 한 해만 해도 95%, 올해만 하더라도 한 20%, 25% 굉장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장기 투자해서 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오히려 어제는 좀 많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한번 실현하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또 레버리지 ETF는 단기에 좀 투자를 할 만하다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한 배짜리 ETF에는 큰 매도, 단기 레버리지 2배짜리 같은 경우는 큰 매수 이렇게 좀 상반된 야누스의 얼굴 같은 매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야누스의 얼굴. 아수라 백자. 맞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또 사고 그런 흐름이었고요. 어제 그다음에 폭락장의 또 움직임을 살펴보면 첫날에 코스피가 한 8%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많은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10%가 넘는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그 전전날이죠. 8% 빠진 날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한 8% 정도 빠지면은 많은 자산을 거의 한 번에 레버리지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어제는 12%가 빠졌는데도 전전날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섭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만약에 뭐 변동성 자체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만약에 급락이 있어지면은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다 투입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한 2일, 3일 정도 조금 나눠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변동성을 대비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 레버리지 ETF 말 나온 김에 지금 현황이 어떤가 해가지고요. 저 뭐 5천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네. 사실 인버스 꽃버스가 막 개인들도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6,300을 갔다 왔습니다. 네네. 이거 그러면 다 녹은 거 아니에요, 거의? 레버리지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네.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90%가 넘는 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을 당시에 그때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 2X죠. 인버스 ETF의 가격이 한 2,000원 정도인데 네. 그게 한 2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300원 정도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X 같은 경우는 거의 맞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자금이 거의 녹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X를 활용하실 때는 인버스죠. 활용하실 때는 전체에 대한 시장의 역배팅보다는 좀 이렇게 해지 물량, 예. 네, 주식이 만약에 급락했을 때 좀 대비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용도만으로 저희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하락에 베팅하는 것 자체가 저희의 본능을 좀 거스른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2X 활용은 좀 조심스럽게 해지 목적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지수 한 8% 빠지니까 그때는 또 레버리지 ETF가 제법 매수세가 들었다가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0%도 넘어가고 두 자릿수 막 지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또 사람이 손이 안 나가거든요. 네. 8%에 용감하게 샀더라도 맞습니다. 12%는 더 용감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렇지만 그분들은 오늘 같은 이 장이 왔기 때문에 하루 만에 벌써 수익이 꽤 높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 이제 그 들어가는 배팅의 타이밍과 위치의 문제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거 네. 지난주 목금 들어갔던 위쪽으로의 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지금 이틀 이렇게 했을 때 네. 어떻게 견딜만 한 레벨입니까? 아직 뭐 추가 증거금 없이? 레버리지 ETF 같은 예. 경우에는 따로 뭐 선물이나 이런 증거금이 아니라 마치 주식 사는 거랑 그거는 네. 죄송해요. 네, 제가 똑같기 지금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그 레버리지 ETF니까 레버리지. 그냥 견디면 돼. 맞습니다. 주가만 지금 마이너스 어느 네. 정도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 마이너스 30% 정도. 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걸 좀 감안을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20에서 30% 정도의 예. 그런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변동성을 피하는 방어형 ETF도 많은 관심을 네. 갖고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예. 최근 이틀 동안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예. 그런 방어형 ETF들
머니마켓 ETF, 흔히 말하는 파킹형 네. ETF에 대한 자금들의 매수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50%는 좀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니마켓과 같은 파킹형, 그다음에 채권 혼합형 ETF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어느 정도 높아진 그런 최근에 한 2, 3일, 3, 4일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네. 아니 미국으로 나가던 것보다 우리 국내 쪽에 더 자금이 많네요. ETF 쪽이. 맞습니다. 네. 급락 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예. 나스닥 100과 그다음에 코스피 200의 한 5년 정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마 지난주 금요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보게 되니까 5년 수익률이 코스피 200이 나스닥 100을 이기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작년을 좀 빼게 되면 여전히 나스닥 100은 연 한 15에서 20%의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박스피라는 오명도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급등을 한 이후에는 오히려 코스피의 수익률이 나스닥을 장기 수익률로 이기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해외형 ETF보다는 국내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었고 순자산 또한 좀 추월하는 그런 계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저 네. 표가 네네. 빨간색 숫자를 보니까 가운데 2025년에 42.9인데 단위가 조원이네요. 조원입니다. 예, 예. 42.9조 원에서 2026년 169조 이렇게 왔으면은 네. 지금 1년 사이에 한 127조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1년 사이에. 맞습니다. 대박 나셨겠는데요? 예? 네, 자금들이 운용사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 자금은 아니 네. 이렇게 하나자산운용이 대박 났다기보다도 네, 네. 인버스 쪽만 아니면은 네, 네. 이 정도 100몇십 조가 들어와가지고 작년 같은 장을 누렸으면 이거는 뭐 네. 엄청나겠는데요.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 배경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운용사들이 또 국내 자산에 대한 그 뭐 공모펀드라든지 또는 ETF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운용사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박난 분들이 혹시라도 장이 조금 흔들려서 네. 조금 손해가 날까봐 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은 100조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기금을 투입해서 이분들의 손실을 갖다가 안 나도록 해주겠다. 네. 이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최근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큰 변동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대응 방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웩도독 현상이라고 얘기도 많이 네네. 하십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인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ETF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ETF 수익률 좋았나요? 반도체겠죠? 네, 반도체 네. 수익률이 굉장히 네. 좋았고 그 중에서도 미국 또는 글로벌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국내 반도체 예. 중심의 수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HBM 그다음에 또 이전에 뭐 HBF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해서 높은 수익률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외에는 최근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관련된 로보틱스, 그다음에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에 이어짐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내 순자산이 ETF, 국내 종목에 투자한 ETF의 순자산이 해외를 앞지른 배경에서는 역시나 이 수익률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조회수 좀 나온다 싶으면 유튜브들도 오히려 네. 돈 받아가면서 출연시키는데 저희들은 또 본부장님 모셔가지고 출연 네. 저 뭐 소액이지만 그래도 거마비도 드리고 이어다 광고까지 해드리네.
이게 뭐지? 이거 하나자산 운용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국 우주 항공테크? 네, 그렇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으로 저희 하나자산 운용밖에 예. 없기 때문에 예, 예. 소장님 뾰족하신데요. 네,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이거는 뭘 담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최근에 이 AI 그다음에 반도체에 의해서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우주 항공 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주 항공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미국 관련해서도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는 로켓랩이라든지 아니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 그다음에 인튜이티브 머신즈와 같은 미국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3월에 아마 스페이스X가 그 증권 신고서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빠르면 6월 28일 날, 일론 머스크의 생일날 아마 상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 자체 전체 그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그다음에 피지컬 AI, 그다음에 많은 빅테크 리더들이 이 우주항공 산업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되려면 결국 원활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이 없는 무인 환경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도 통신이 끊기는 데드존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런 6G 그다음에 통신의 시대를 좀 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산에서도 우주 저궤도 위성이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방산 관련된 연결고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구성 종목 보니까 조비 에비에이션 이 네. 종목 자체도 최근에 출렁임이 굉장히 심해서 한 $9까지 내려갔었는데. 네, 맞습니다. 요 우선 기본적으로 요 우주항공 그다음에 네. UAM 테마는 좀 변동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아직은 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변동성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조비 에비에이션 또는 아처 에비에이션 네.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은 것은 아직은 매출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좀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나 좀 더 많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ETF를 통해서 여러 종목과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템베거라고 하죠. 한 10배 정도 저희가 소위 말해서 먹으려면은 이 흑자 단계에서 들어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신에 적자에 있는 기업, 그렇지만 매우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흔히 말하는 템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함께 ETF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세인 본부장님 부부싸움 말하실 것 같아. 옆에서 굉장히 좀 자극을 하는데도 아닙니다. 멘탈 갑인데. 웃으면서. 좋은 웃으면서 말씀을 슬슬 꼭 필요한 말씀. 도발한 쪽에서 오히려 조금 창피한. 아니, 근데 그 말씀 요즘 절대 그렇지 갑자기 또 않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ETF 네.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ETF는 뭐 살지 잘 모를 때 네네. 그냥 뭐 시장 좋을 것 같으면 네. ETF 들어가 이랬는데 이제는 네. 액티브로 가니까 네, 어떻게 액티브를 가더라면 이제 조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 예. 패시브가 낫냐, 액티브가 낫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어 자산이라고 하죠. 이 코어 자산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ETF 대표 지수를 따르는 걸로 구성을 하시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웃퍼폼하는 그러니까 세틀라이트 위성 전략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수익률이 좀 더 좋을 그런 상승 방향에 더 베팅을 하는 그런 압축 포트로 좀 운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대신에 어제 또는 그저께와 같은 급락장에서는 좀 더 많이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시브로 이렇게 단단하게 척추, 그러니까 허리 라인을 만드시고 조금 일부 좀 수익을 더 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액티브 ETF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ETF의 중장기적인 수익률, 그다음에 성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좀 객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 표에서 나오는 원큐 200 액티브 ETF가 총 보수가 0.01%로 가장 낮습니다. 원큐 저게 하나. 하나자산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저 회사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원큐. 네, 그리고 지금은 수익률 나와 있는데 수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액티브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 수익률, 한 달 수익률, 그런 짧은 수익률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장기 수익률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그다음에 올해 현 시점까지 액티브 ETF 수익률 1위는 공교롭게도 또 원큐 200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의 수익률 보시기보다는 장기 성과가 좋은 거, 그다음에 총 보수가 또 액티브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야 된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에 그다음에 장기 수익률이 검증된 원큐 200 액티브 ETF와 같은 상품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자산운용이니까 하나, 원은 알겠는데 네. Q는 뭐예요? 이게 저희가 원큐라는 건 그룹의 브랜드이고요. 맞아요. 뭐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네. 다른 Q의 그런 좋은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합친 그런 아, 그룹의 그런 의미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면 하나 원큐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은행도 네. 그렇고 네. 증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큐, 그러니까 한 큐에 해결한다. 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타임이라는 데는 어느 회사 겁니까? 네, 타임폴리오라고 아. 액티브 ETF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액티브 ETF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운용을 한다. 네. 그러니까 종목도 구성 종목도 빠르게 뭐 편입 편출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때요? 한참 반도체 수익률 좋았을 때 네네. 계속 반도체 담고 있었을 것 같고 요즘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종목을 덜어내고 어떤 종목을 더 넣고 이런가요? 이게 아마 운용사마다 조금씩 전략이 다를 예, 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스페이스X 테마가 워낙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좀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편입하는 그런 네. 액티브 ETF도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 그다음에 엔비디아와의 협업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전망이 좋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종목에 대한 비중 좀 더 높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증권 또는 현대차와 같이 좀 다른 섹터, 그다음에 좀 다른 호재들이 있을 때는 관련 상품들을 관련 종목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뱅크가 상장을 했습니다. 예. 네, 액티브 ETF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원큐 200 액티브도 그렇습니다만 IPO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2% 정도 좀 올랐는데요. 예. 그런 패시브 ETF는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IPO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액티브 ETF는 IPO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NQ, 원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 네. 여기 Q가 2번이나 들어가시네. 거기다 원큐까지 있네. 감사합니다. 원큐 메디컬 AI 사서 날아가셨다고 좀 살려달래요. 예.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요 네. 책은 좋은 성과 그래도 장기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종목들 많이 사네요, 외국인이. 예, 그러네요. 참. 다이나믹 코리아. 맞아요. 예. 맞아요. 롤러코스터 장세죠.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